제가 저번 주에 돌파 매매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님들께서 오히려 돌파보다 눌림 매매가 더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보고 계신 글에서도 돌파와 눌림 사이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눌림에서 운 좋게 매수 후에 올라가더라도 또는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서 편하게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눌림목에서 매매를 할 때는 서서히 주가가 흘러내려서 손절을 못하고 장기간 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또 돌파로 진입을 했지만 이 꼭지에서 잡아서 크게 물린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눌림 매매를 한 사람으로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눌림목에서 진입을 했지만 서서히 흘러내려서 손절을 못하고 장기간 물려 있었던 경우들이 저도 겪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돌파 매매를 하면 좋을지 눌림목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독자님의 질문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 돌파와 눌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돌파로 잡으면은 고점인 것 같고 눌림목으로 잡으면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는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실 돌파 매매라는 것과 이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에 통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패턴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주로 이런 기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많은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매매 기법에 관한 영상은 조회수가 높은 반면에, 제가 이야기할 자금 관리에 대한 그런 영상은 조회수가 낮습니다. 물론 채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채널 내 콘텐츠를 비교했을 때 조회수가 큰 차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매매 기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의 대가인 제시 리버 모어나 니콜라스 다바스, 윌리엄 오닐 같은 사람들은 매수를 할 때 비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매매 방법인 비주 신고가를 돌파할 때 우리도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의 가격이 13,000원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25,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의 지금 현 가격은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분명 여기 13,000원에 오히려 가격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신고가에서 매매를 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신고가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파 매매가 어렵다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유는 주가가 곧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데요. 다시 차트를 보면은 뭔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뭔가 고점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이지만 주가는 좀 고점이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이런 13,000원 구간에 비해서 이 2배나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신기한 건, 신기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주가는 종종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돌파 매매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크게 상승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의 대가들의 평균 승률을 보면은 평균 승률이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5대5의 비율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의 대가들이 돌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났던 이유는 그 돌파 매매라는 게 결국 수익을 내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자금 관리라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1,000만 원을 베팅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1%의 수익을 얻어야 원금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조금 더 커져서 20 손실이 나면은 25%의 수익을 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의 대가들이 그 승률이 50%를 넘지 않는데 만약 계속 100% 물량으로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누적되면서 원금은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수나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더욱 빠르게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매매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자금 관리부터 철저히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수익을 낼 때 승률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산 뒤로 손실이 날 것부터 두고 매매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실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게 잃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파냐 이 눌림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한 방법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이고요. 이는 사실 경험과 그리고 마인드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인드는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에
100%를 매수하는 사람과 10%를 매수하는 사람, 그리고 1%를 매수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몰빵 매매를 하면은 5%만 손실이 나도 총 계좌에 진짜 %가 찍히는 거고요. 하지만 주식을 뭐 11%로 샀던 사람은 현금이 99%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사실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더라도 큰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저는 이 돈을 관리함으로써 마인드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돌파 매매를 위한 계좌 관리 방법이라고 좀 적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돌파 그리고 눌림 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금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좌 관리를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주식 투자에서는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워렌 버핏이 강조를 한 복리에 대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서 20대, 30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큰 돈을 벌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포기에는 그렇게 툭 tur나지는 않았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나이가 50을 넘어서면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지금의 부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의 첫 번째 원칙이 절대 잃지 말아라 였던 겁니다. 시장에서 손실을 적게 보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손실이 적어지고 큰 수익을 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매수를 하기 전에 총 금액의 손실 퍼센트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자금 관리에 대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좀 잠깐 보면은 자금 관리는 주식 투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자금 관리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는 곧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가득하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금 관리를 하는 목적이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손실이 커질수록 이익을 만회하는데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말이 적게 잃어라. 수익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잃지 않는 데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매매 기법과 자금 관리의 차이점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매 기법에서 손절매를 사용을 하니까 손실 관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 관리란 매매 기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전체 자산 중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이 자금 관리가 됩니다. 만약 내 자산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종목에 %의 손절매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전부 다 투자를 했을 때, 즉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산의 일부인 2,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손실은 2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처럼 자금 관리에 따라 손실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곧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좀 나오는데, 일단 좀 대표적으로 달리식 방법과 복리식 방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달리라는 거는 항상 일정 금액만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다음 달에 수익이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덜어내서 투자를 투입 금액을 좀 증가를 해서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복리식은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달리식은 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이 손실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이 주식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어서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이 복리의 마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근데 대신에 이제 복리식도 수익이 크지만 손실도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결합한 것이 룰이라는 건데요. 룰이란 한 번의 매매에서 내 최대 손실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이하로 제한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자산이 있다면 한 번의 거래에서 20만 원 이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손절선이 매수가 대비해서 5밑으로 떨어진다고 설정을 했다면 투자 금액은 4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또는 손절선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차트를 보고 하면은 여기를 그냥 가상의 돈으로 여기 만 원에 이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는 여기가 8,000원이다. 만약 8,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20%의 이제 가격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라고 했을 때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은 챗GPT가 이야기한 총 계좌 손실 제한이 전체 계좌에서 허용할 최대 손실 금액을 의미를 하는데, 이 허용 손실 금액이란 구하는 공식이 내 총 계좌 금액, 여기서는 제가 1,000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고 이 손실 제한 비율을 2%로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이 손실 금액이 20만 원이다라는 게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손절폭은 2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가 안에 그 손절폭이 20%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허용 손실 금액이 20만 원이고 손절폭이
2일 때 이걸 계산을 해서 보면은 여기 20분에 20만 원으로 나눴을 때 결국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한번 매매할 때 내 총자산만 잃게 되면서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익이 나면은 그 금액을 자산에 더해서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달리식의 안정적인 방법과 복리식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법이 됩니다. 2% 룰이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복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꼭 %로 할 필요가 없고 %도 되고요. %도 되는데 대신에 에서 손실률이 한번 매매할 때 총 계좌의 손실률을 1%로 제한을 하면 10번 연속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이 손절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절 퍼센테이지가 적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결국 살아남게 되면은 복리의 힘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금 관리가 없는 상태에 100%를 풀베팅을 해서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와가지고 그의 원금만 남게 되는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통계를 냈을 때 승률이 1%밖에 안 되더라도 한번 손실이 났을 때 총 금액의 1만 1도 수익이 났을 때 4 수익을 낸다면은 오히려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반복을 하면은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 1씩 여러 번 손절하더라도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손절이 되지 않으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매매 방법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이고 이 자금 관리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살아남는다면 복리의 힘으로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끝내진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 돌파 시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눌림목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진짜 강한 종목은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지금 보고 계신 게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눌림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때 이 음봉에서는 매수는 못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음봉의 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눌릴 때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왜냐 앞에 있던 이런 이 거래량 터진 음봉의 고가는 누군가는 물려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분명 물려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틀 만에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우리 많이 하던 4등분선 이 자동 그러니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저라면 이런 식으로 이런 타점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매매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좀 보면 저는 이 구간 예를 들어 99,000원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11만 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종목은 자기 혼자서 강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매수가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도 많았고요. 그래서 매수가 된 뒤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또 많이 나왔지만 지금 보고 계신 슈마시스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나 매수를 하더라도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이슈가 있어서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을 하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결국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유한양행은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도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상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상승할 종목이 결국 돌파가 나왔을 때 그냥 따라가는 그런 매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느껴서 지금의 돌파 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제가 위에서 말한 대로 이 돌파 매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여기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여기서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률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에서 강하게 상승할 때 상승하는 그런 이 상승분을 다 먹진 못합니다. 솔직히 다 먹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날 확률이 좀 크고 반대로 주가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을 하면은 이 하락을 하는 이 손절 퍼센테이지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처럼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수 후에 이런 주가가 하락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후에 손절가를 바로 건드리지 않고 상승해주는 강한 종목만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런 돌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한 종목이
되면은 주가가 약간 돌파를 했는데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손절을 각오하고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여러 번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비중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요. 그 비중이라는 거는 제 기준에선 총 계좌를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자금 관리 방법이고요. 저는 돌파 매매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본성에 위배가 되는데요. 사람은 이 비쌌던 주가가 싸졌을 때 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실제로 하면은 한번 수익이 날 때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가라는 게 밑에서 위치에 있었던, 밑에서 못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높아진 구간에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10만 원일 때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15만 원이었던 게 이제 싸졌다.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잘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눌림에 대해서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눌림 매매를 막 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눌림 매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 여기서도 자금 관리가 필수긴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을 좀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고점 구간에서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매수가는 이 밑에 있는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지와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눌림 매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던 종목이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는 거를 눌림 매매라고 했을 때 이 눌렸을 때 어디서 손절가를 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눌림 매매를 했을 때 어디서 손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안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1000만 원 있으면은 한 여기서 300만 원 사고 좀 떨어지면 또 300만 원 사고 밑으로 떨어지면 400만 원 사서 매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는 곧 그냥 이게 분할 매수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물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서 평단가만 이제 좀 낮춰주는 눈속임 효과가 좀 보여지는 그 방법이 물타기인데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락하는 종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하락하는 종목에 내 금액이 계속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손실률이 10%에서 분할 매수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그 손실률이 적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손실 금액입니다. 이 손실 금액이 점점 주가가 하락을 더 크게 하면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눌림 매매에서 손절가를 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주가라는 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휴마시 종목을 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등분 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나 이렇게 매수를 하나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야 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결국에는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손절가를 정할 때 좀 최근 상승이 나오기 전 저점을 좀 손절가로 정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이 전고점 구간이 있었습니다. 박스에 전고점 구간이 있었고 이 양봉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돌파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이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에 이런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 돌파를 하면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고 이 평단가가 또 여기 위에서 위치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평단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여기에 물량이 좀 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점은 이 앞에 상승,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합니다. 상승하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초기 구간이 있죠. 여기 이 음봉으로 만들어진 자리, 이거를 푸시를 하면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이 나올 때 이 저점 자리를 우리는 손절 라인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봤을 때 나는 이 매수 금액을 2,300원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가 19,50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가와 손절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요. 그럼 이제 투입 금액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또 계산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하겠지만 요즘에는 AI가 워낙 잘 돼 있죠. 그래서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다가 아마 저는 좀 유료 사용이긴 한데 이 유료로 사용 안 하시고 그냥 구글 로그인만 하시면은 이렇게 무료로 또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금액은 저희가 100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총 이 손실 총 금액의 1%로 제한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한 종목의 매수가는 아까 에이프릴 바이오 22,300원이고 손절가는 19,600원이야 한 다음에 그 매수
매수 금액은 얼마로 정하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 더보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기 금액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종목 매수가랑 손절가요.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넣어보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얘기 막 나오고 하는데요. 잘 보면 손실을 총 금액의 1%로 제한하고 싶다 해서 이 손실 금액이 10만 원이다.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매수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 2,700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2,700원이 되었을 때 손실 금액이 2,700원일 때 1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주를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37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매수 금액을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82만 원을 넣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챗GPT가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돌파 매매를 하든 이 눌림 매매를 하든 얼마로 사는 게 좋을지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종목이 약해서 이렇게 휴마시스처럼 상승 후에 반등이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 반등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이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는 제가 눌림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손절 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4등분선 그으면은 매수가가 여기고, 뭐 예를 들어 2차 매수, 3차 매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손절가가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가가 이 폭 자체가 막 %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투입을 할 때 큰 금액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80만 원이었죠. 잘 보시면은 이 손실률이 40%라고 하니까 매수 금액이 25만 원으로 80만 원보다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눌림 매매에 대한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매매로서 매매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좀 말하자면은 눌림 매매를 하냐 또는 돌파 매매를 하냐, 그 중에서 뭐가 좋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믿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저는 지금 얘기했던 자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영상에서는 이런 계좌 관리뿐만 아니라 패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찍고 싶었는데 계좌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2부에는 계좌 관리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3부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